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절대자의 뜻. 역사 속을 유심히 살펴보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형식들과 그러한 형식들을 나타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 동력이 되는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 즉 하늘의 기틀이 포착됩니다. 시장의 성숙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절대적 빈곤의 필연적 해결. 상대적 빈곤의 등장, 인간 및 인간 집단들이 위력 변화에 의한 사회적 역할 변동. 역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삶의 양식 변화 및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들이 지적 발전 등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물리학에서의 법칙과 같이 역사 속에서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의 법, 즉 섭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사회라는 게 사회 역시 그래요. 일종의 생태계죠. 자연 속에서 발전한 게 그래요. 자연 속에서 발전한 인간의 생태계가 사회인 거죠. 자연은 섭리에 지배되고 있잖아요.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직접 감지할 수 없다고 하여 혹은 보이지 않는 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는 것은 지적 미성숙을 의미합니다. 포기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현 시대에 발견된 많은 자연 법칙 역시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알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죠. 최근 수백 년간 많은 물리학적 법칙들이 발견되어 실생활에 이용되었는데 예전에는 경멸이 대상이었던 경우를 코페르니쿠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자에 의지하여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절대의 법을 탐구한다면 알아내지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호기심이 일어 취미삼아 탐구하다 보니 여기까지 논하게 되었으니 섭리를 깊이 읽고 알아내고 싶은 마음은 그다지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애써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겠나 그리 생각하지만 과거의 사상가들의 서적들을 보면 투철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세히 있어서 그래요. 투철한 의지를 지닌 과거의 사상가들과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절대자의 뜻은 진리와 진실로 나타나겠죠. 그 진리와 진실에 충실해야 되겠죠. 우선 진실을 알고 알아야지 진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해서 진리와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국민들이 감정에 따라 조작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미래가 어둡겠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질서 포함 번영하기도 하며 쇠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절대자의 두 가지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서의 절대자, 즉 자비의 얼굴을 지닌 절대자와 인간들에게 파멸을 가져다주는 존재로서의 절대자, 즉 심판자 혹은 파멸자로서의 절대자를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얼굴을 지닌 절대자, 어떤 공간에서 나타났건 역사 속에는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문명이 꽃피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 속에서 그러한 번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번영에 필요한 조건 속에 절대의 법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여기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선 수렵 채집으로 살아가던 시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기를 포함한 도구와 조직력입니다. 인간보다 강인한 육체를 지닌 생물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수두룩하죠. 코끼리, 사자, 호랑이 등등이 있죠. 인간은 손이 있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 부족한 무력을 보충하고 또한 무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도구로서 부족한 무력을 보충할 수 있고 강화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다음 볼게요. 돌을 부셔서 도구를 만들건 갈아서 만들건 혼자서 맹수를 상대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렇죠. 현 시대의 무기와 같지 않죠. 고대에는 무기로 무력을 강화하더라도 압도적인 무기가 아닌 이상이야 맹수를 혼자서 상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맹수가 아니더라도 몸집이 큰 생물을 사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집단적으로 역할을 맡아 사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통해 구한 식량은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함께 소비했을 것이며 규모가 크다면 분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음, 공동으로 사냥하고 그랬으면 공동으로 소비하겠죠. 그런 흔적은 현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러한 수렵채집 시대는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환경의 차이냐에 따라 삶의 양식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사회 질서는 조직적으로 식량을 구할 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분배 시 분쟁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번영의 기준은 문명이 발전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 변화하며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과거의 자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렵과 채집으로 살면 어떤 식으로 살게 되는지를 아프리카 가구르족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같다면 뭐 과거로 해서 다르지 않겠죠. 가구르족의 경우 수렵 채집으로 살아가는데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데 규모는 200명이며 남자들은 단체로 식량을 확보하며 여성들은 요리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남자들이 식량을 구해오면 여성들이 요리를 한 뒤 공동으로 식사를 합니다. 공동으로 식사를 하니 생존 수단에 있어서 나의 것, 너의 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은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만들어 살아가며 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수렵과 채집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니까 수렵과 채집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동하겠죠. 원시 시대에는 이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류가 곳곳에 퍼져 있겠죠. 기후가 따뜻하니 식량을 구하기 용이하며 한 장소에서 구하기 힘들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해결되니 삶의 양식이 변하기 힘듭니다. 문명이 발달한 지역의 수렵 채집 시대는 가구르족과는 다른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과 집단적으로 움직이니 조직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공동 분배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위가 존재했을 것이고 사냥이나 채집으로 식량을 구하기 쉽지 않은 시기가 자연 조건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입니다. 불의 발견, 농업의 발견은 그러한 결핍으로 인한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결핍이 발생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이주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주로 해결되면 계속 이주만 하고 있겠죠. 변화가 없겠죠. 그래요. 문명이 발전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문명이 전혀 거의 발전하지 못한 것도 많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래요.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에 사는 사람 이들도 그렇고 이주로 해결하지. 그래요.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창조와 판별작용과 결합하여 신감을 형성하여 시공의 개념을 파악하게 하고 도구를 발전시키며 농업이나 목축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니 자비와 사랑의 의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극복해야 될 경우가 있죠.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주가 불가능할 경우.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의 흥망성쇠는 국가 형태의 흥망성쇠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어느 정도 언급은 되었으나 번영만을 언급한다면 토지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세금 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주 귀족들이 악에 근거한 수탈만 없으면 대체로 번영합니다. 간단하죠. 지금 보면 간단하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래요. 뭐 부분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잘 몰랐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나라가 있는 거죠. 신라가 서기 675년 삼국을 통일한 뒤 서기 722년 정전을 지급하며 인구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살필 수 있습니다. 정치연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삼국 통일 후 방대한 토지를 확보하게 되니 확보한 토지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존미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유주 정책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토지가 지급되었건 전미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고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보유해 사회적 생명활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이겠죠.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기는 그때였겠죠. 농업 사회에서는 토지가 중요하죠.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토지는 남아돌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이 시기에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였으니 적정임금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적정 생존수단이라고 해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 중 소수이긴 하지만 고대에도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약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의 말을 기록한 법화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도 농경국가에도 법화경 고타마 시다르타가 한 말 아니지만 법화경 역시 고대에 쓰인 걸 맞죠. 현 시대에만 임금이 있는 건 아니죠. 고대에도 있긴 있었죠. 지금처럼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한 방편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하여 행색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비밀히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저기 품팔 곳이 있는데 삭스는 곱을 준다고 해라. 그래서 그가 가겠다고 하거든 데려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묻고는 걸음을 치는 일인데 우리도 너와 함께 일한다고 하라. 품팔 곳, 활동을 팔 곳, 그리고 그 활동을 공급하면 삭스를 받죠. 임금에 해당은 되죠. 위계를 통해 고대에도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일을 해주며 임금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 내지 점유하지 못하고 그렇죠. 품판다는 말은 일을 해준다는 말과 동일한 뜻이며 삭스는 임금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 초기에는 전쟁 중 전사자들로 인한 인구 감소와 방대한 토지 확보로 많은 국민들이 토지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적정 생존 수단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국가에나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어느 정도 문명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신라 역시 어떤가요? 신라 시대 때는 시장도 발달했죠. 국제 시장도 그런 흔적도 있죠. 그래요. 풍요로우니까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죠. 이때 제대로 발전시켰으면 굉장히 앞서 나간 나라가 됐겠죠. 로마 제국의 경우 BC 264년에 발발한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중해 연안을 확보하고 후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는 영토를 얻었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 인류가 가장 살기에 행복한 시기였다고 하여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인류라고 하면 지나치고 로마 제국 국민들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들의 국민들은 방대한 토지 확보로 인한 양적 성장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적정 생존수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번영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절대자의 뜻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양적 성장입니다. 이는 수요 채집 시대의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수단이 동원되니 정의를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타집단의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죠. 전쟁에는 약탈이라는 악의 개념을 내지 악의 개념 역시 그래요. 전쟁에는 약탈이라는 악의 개념을 내지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양적 성장은 소요가 불분명하니 정의 개념 역시 성립되기 어렵지만 정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개념이 먼저 확립돼야 된다 했죠. 농경 시대에서 양적 성장은 정의와 병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의 폐해 멸망한 국가들의 개별적 역사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착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 가능성이 커 보이나 여기서 그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국가의 급격한 양적 성장은 지속적이지 못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회에서 대두되는 정의 문제를 해결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타국의 사회구 조원들의 생명과 재산은 약탈해도 농경국가에서 방대한 토지를 얻으면 사회적 정의 문제가 그 국가 내에서는 해결이 되죠. 토지를 분배하면서 새로 획득한 토지를 분배하면서 해결이 돼요. 여기에 흥한 국가들이 계속 흥하지 못하는 원인도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흥한이 그 누구도 정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정의를 관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정의는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양적 성장과 정의가 중요하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어느 국가는 잘 나가는 순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에도 관찰해야 되죠.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무관심해지죠. 양적 성장도 그렇고 정의 문제도 그렇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성숙하여 고대 농경국가에서 탈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자면 시장의 성숙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서로 필요한 것을 거래할 수 있겠죠. 다 똑같은 상품만 거래하면 생산하면 아무리 생산성이 증가해도 교환이 안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화폐가 생성되어 거래의 일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화폐나 화폐 역할을 담당하는 상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해도 상품 화폐를 담당하는 상품이 있었죠. 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쌀 같은 거 조선시대에 보면 다양한 물품들을 거래하자면 다양한 물품들이 가치를 측정할 척도 및 교환 수단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유연의 법칙에 의해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는 인간들, 즉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소유자들이 생성될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져야 합니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가 시장에서 거래될 상품을 제공하고 또 기업을 만들면 또 그래요. 근로자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죠. 이들은 시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과정을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서 논할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기업 소유자를 형성시킬 정도의 규모로 그리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인간들의 수가 늘어나야 하고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합니다. 생존 수단을 구하기 급급한 인간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것을 소비하고도 부족해요. 그런 이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한 곳에서는 시장이 발전할 수 없겠죠. 이러한 일은 고대 농경국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제도를 통해 후천적으로 다속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흥할시 도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신라가 예를 들었죠. 시장이라는 사회적 형식은 어느 정도의 문명을 갖춘 곳에는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에서도 대부분 발견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절대자의 뜻이 발견됩니다. 기회는 줄 테니 기회가 왔을 때 잘해라. 그래요.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회라고 인식을 해도 긴가민가 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많죠. 또 위험에 따르면 용기가 없어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럼 신라 시대는 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로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문명이 인간의 삶의 방식의 변형을 통해 획기적인 양적 성장 및 개념의 발전을 가져온 데에는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시장의 성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집단의 등장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해야 문명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집단이 필요해야지 어떤 시대가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릇된 판단입니다. 근로자들은 자립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기업 소유자와 기업이 없으면 빈민으로 살아야 할 실업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거지. 기업이 없고 기업 소유자가 없으면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무능력한데. 물론 이제 기업 소유자가 기업을 제도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살펴보면 어떤 한 기업이 사라지면 근로자들 중 대부분 재취업을 시도하며 일부는 사업 전선 즉 자영업을 시도합니다. 그래요. 현실에서 관찰이 가능하죠. 직장을 잃으면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소득을 얻어야지 본인과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역사 속에 의존화적인 인간 집단이 폭동을 일으킨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대부분 비참했으며 집권하더라도 동일한 고통 속의 회기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립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주원장을 중심으로 한 명나라의 건국이 그러하며 공산국가들이 몰락 그리고 시장 질서로 이제 편입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근로자들이나 농민들을 선동하려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선천적인 흐름 중 왕의 흐름을 본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생존 가능한 두 집단이 무력으로 격돌하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일단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습니다. 기업 소유자에게도 기업은 중요하고 근로자에게도 중요하죠. 기업이 잘 돼야 좋은 거죠. 한국만 보더라도 잘된 기업의 임금은 높잖아요. 기업 소유자도 그래요. 소득이 크고 그렇다고 하여 망하게 한 집단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폭동을 일으켜봤자 혹은 노예가 중심이 돼서 폭동을 일으켜서 성공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립적인 생존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근저로 한 국가에도 흥망성쇠의 원한 과정은 존재합니다. 다만 형태가 달라졌으며 본질은 동일합니다. 형태가 다르다고 하면 국가의 바탕이 되는 삶의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고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면 흥망성쇠의 원한 과정은 다른 바탕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문명의 주체가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고대 농경 국가에서 농민이나 노예가 새로운 문명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 속에서 일정한 부러지며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며 기존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이 아닌 다른 삶의 양식을 사는 인간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유력을 획득할 때 문명은 질적 전환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신분제가 폐지된 것 역시 지주귀족에 대응하는 다양한 산업에 포진한 기업 소유자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귀족에게 얽매인 노예나 소상농의 존재는 기업 소유자에게 있어서 발전을 제외하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근로자의 공급이 많아져야 기업 소유자는 성공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유리해지잖아요. 그들은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소유자들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관념을 바탕으로 신분제를 소멸시켰던 것입니다. 신분제도가 소멸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문명국에서. 한국에서는 그냥 외국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양적 성장에 있어서나 관념에 있어서 진보를 가리키며 전체 인간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문명의 발전 원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신분제도 없어졌죠. 그래요. 신분의 수단도 사라지게 됐고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개개인의 삶도 고대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워졌죠. 한국만 보더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을 바탕으로 한 현대 국가들은 어떤 조건에서 번영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고대 농경국가의 근본적인 번영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된 원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고대 농경국가의 양적 성장이 토지라는 자본의 획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시장을 바탕으로 한 현대 국가는 민간 기업을 토대로 한 시장 양적 성장을 통해서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국가로 인정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본의 발전 질과 양이 국력을 결정하죠. 한국은 나라가 작지만 국토는 작지만 자본의 질과 양이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바뀐 거라는 말이죠. 토지 획득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인데 시장의 양적 성장은 국가 간 전쟁이 필수는 아닙니다. 국가 간 조약에 의해 서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양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국내 시장과 민간 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을 바탕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자원, 원료, 노동 수요를 획득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한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한 이유는 압도적인 무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용이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이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시장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토지도 자본 속에 속하죠. 그래요. 하나의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선진화된 국가들에 의해 고대 농경 사회가 파괴된 신흥국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인위적 과정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즉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관념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관념들 속에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혼재 있습니다. 누군가가 관념에 정통하여 불문의 질서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한국이 신흥국들 중에서는 시장제도의 도입에 성공하고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니 한국의 사례로 살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조선말 서구의 관념들이 유입되었음을 여러 적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 역시 서구 국가들의 존재와 강력함을 인지하였습니다. 1866년 한국인 천주교도 8,000명을 학살하자 프랑스는 무력을 동원하여 강화성을 점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겪었죠. 서구 국가의 힘을. 또한 1871년 신미양요를 통해 덕진진과 광성진을 점령당하며 미국의 무력을 경험하였습니다. 1876년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이 운용업의 한척과 조선과 부분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1876년 2월 26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고대 농경국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현대국가로 변모한 과정을 생각하면 이때도 조선의 집권층이 정신 차렸으면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서구의 힘을 한국 역시 1866년에 겪었죠. 메이지 유신은 1868년에 일어나죠. 일본 역시 당시 미국이죠. 서구의 힘을 겪고 우리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 서구 국가들을 분석해서 개혁을 하죠. 한국은 달랐죠.
접근 시기는 비슷해요.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가 문제였죠. 관념이 중요한 거죠. 관념에서 어떤 의지가 나오죠.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고대 농경 국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현대 국가로 변모한 과정을 생각하면 이때라도 조선의 집권층이 정신 차렸으면 일본에게 지배당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강화도 조약 생긴 1876년이니까 일본하고도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때라도 이제 개혁을 시작했으면 식민지가 되진 않았겠죠. 일본처럼 서구 문명이 발전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이 신분제 폐지, 지주 관리의 수탈 금지, 시장과 민간 기업을 육성했다면 1910년 한일합방까지 약 42년의 기간이 존재성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이 10년 정도 기간 동안 고대 농경 국가에서 일정 정도는 해야 되겠죠. 탈피한 것을 고려하면 4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많았어요. 조선은. 다 놓쳐서 그렇지. 하여간 일본의 지배하에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서구의 관념들을 받아들였으나 수많은 관념들이 혼돈 상태로 이 땅의 인간들이 관념 속에 존재했고 1945년 일본이 핵폭탄 맞고 미국이 항복함으로써 난데없이 독립을 맞이하게 되니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천적인 질서에 입각한 시장 지배 제도를 택하고자 하는 인간들과 공산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존재했는데 이들 간 대립은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시장 지배 제도에서는 소유권과 민간 기업 시장을 긍정해야 되고 공산주의는 다 반대하니까 타협이 불가능해져 버리죠.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그 이유는 미국에 빠진 공산주의자들이 타인의 생명 재산을 약탈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 하였으며 다른 쪽 인간들은 그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4.3 사건이나 여수순전 반란 사건을 통해 이 땅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인간들도 제법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의 도움을 통해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선택합니다. 민주정치 제도는 우파가 있나요? 좌파가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파가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거죠. 하지만 쉽게 번영이 오지 않는데 서구 역시 오랜 역사적 과정이 필요했던 것을 보면 이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주의 정책을 펼치며 정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하게 바탕한 민간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양적 성장함에 따라 인격 개념과 공적 개념이 발전하여 또 다른 대립적 존재들이 생성 발전의 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바통을 이어받아 선천적인 질서를 이용한 양적 성장에 전력 투구하는데 이에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며 절대 빈곤의 사회적 구조에서 탈피하게 되며 많은 부유한 인간들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역사의 도축인 양적 성장과 정의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초질과 밀어붙여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둘 다 반란이라는 수단이 동원되어 집권하였으니 윤리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측면이 목격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주도하에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편에 맞는 직장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유와 사랑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배달이 많은 본고사를 폐지하고 사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공정한 기회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정의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선천적인 시설을 이용한 양적 성장, 부분적 정의 도입 정책이 한국의 단기간 발전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윤리적 결함을 지닌 정치 지도자가 선정을 베풀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윤리적 결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리에 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절대자의 뜻이니 진리에 입각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윤리적 결함을 지닌 사람에게 절대자는 은혜를 베푸는 것인가? 라고 답은 간단합니다.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이고
진리는 절대자가 만들어낸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를 절대자가 따라야 한다는 규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든 윤리를 절대자가 따라야 할 이유 같은 건 없는 거죠. 다 섭리에 지배당하는데 주석이 있죠. 권력을 얻는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별개의 일이다. 권력을 얻는 일에 부담함이 있다고 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섭리에 입각하면 그런 거죠. 여기서 절대자의 뜻이 발견됩니다.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되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정의의 실현도 신경 쓰거라. 그리고 초지일관하면 번영을 보리라. 그렇죠. 해외의 경우 중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집권 후 경제가 파탄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들어 동서평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시장의 도입 및 자본의 질서를 받아들여 30년간 눈부신 양적 성장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적인 양적 성장은 단순히 시장을 도입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도만 하더라도 방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가 있고 소금 문명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으나 단기간 양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역시 시장을 도입하고 1987년 폭동이 일어나자 코라손 아키노를 중심으로 새로운 헌법에 의해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국이나 중국처럼 성공적인 양적 성장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민주정치 제도가 시장의 양적 성장에 의해 나타난 것임은 분명하지만 민주정치 제도가 사회의 양적 성장의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이에 선진국도 시장지배시대 제도가 도입되고 발전될 때에는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 안 했었죠. 시장지배시대 제도가 발전하면서 생겨나게 된 게 민주정치 제도죠. 현대의. 이에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군대를 바탕으로 한 장기간 집권한 강력한 통치 집단이 있었고 중국 역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장기간 강력한 통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질서의 계획에 입각한 실수 있는 도입이 있었으며 목표가 명확하였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동서평의 말은 양적 성장만 이루어진다면 수단에 개의치 않겠다는 말로서 초질관의 자세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우면 발전이 더 용이해지겠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우면 더 잘 되잖아요. 이 정도면 번영의 원리는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이며 현 시대의 인간들은 알아봤자 필요 없겠지만 미래의 인간들을 위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원리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문명은 기존의 선천적 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태동한다. 그렇겠죠.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시장도 과거에 있었고 자본도 과거에 있었죠. 합쳐진 거죠. 이전제를 기초로 할 다음에 나타나는 질서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되 공동생산, 공동소비 양식. 현 시대에서도 발견되는 게 있죠. 정부 같은 거. 자급자족의 양식, 물물교환의 양식 및 자본 속에 간직된 삶의 양식들이 장점들이 추출되어 혼합된 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부를 지니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인간들이 장기간 존속해야 합니다. 의존적인 인간들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시장의 성장 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 측면이 큰데 역으로 다음의 새로운 문명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문명의 생성에 한 축을 담당한다. 그렇죠. 네 번째, 위 과정은 액체인 물이 기체인 물로 질적 전환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속적으로 열을 가할 때 어느 순간 수증기로 질적 전환하듯 위 세 가지 원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시대에 비로소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 다섯 번째, 위 조건들을 알고 선천적인 질서를 이용하여 위와 유사한 조건들을 나타나게 하여 장기간 유지하면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새로운 시대가 현 시대에도 도래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폭동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듯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요. 태울금화 정신을 보겠습니다. 식지 출입 불가사의 문청. 숨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그래요.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여기서 숨은 뭘까요? 넋의 소리겠죠. 숨은 비유적 표현이라 했죠. 유청기
무성, 소리, 오직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소리 없는 소리는 뭔가요? 소리 없는 소리를 어떻게 듣나요? 소리가 없는데. 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냥 소리는 늑스 작용에 의한 소리, 소리 없는 소리는 어리 작용에 의한 소리, 그렇게 되겠죠. 일유성 즉 조부이 불입세. 한번 소리가 들리면, 한번 늑스의 소리가 들리면 그래요. 떠서 가늘 조잡해지고 뜬다, 뜨고 스밀해지지 않는다. 늑스의 소리를 조잡하고 붕 뜬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의 소리를 세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내심 경경 미미사. 그래요. 그러니 내심, 인내심을 가지고서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정교하게 하며 한없이 작게 한다, 작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늑스는 무겁다 했죠. 늑스 어른 가볍다고 했죠. 그래서 날아오른다 했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겠죠. 늑스는 가라앉고 가벼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리작용을 일으켜라, 의식이 얼처럼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방 유미, 더욱 내려놓으면서 더욱 그래요. 정교해져라. 더욱 유방 유정, 더욱 정교함, 더욱 내려오면서 더욱 고요해져라. 정은 늑스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늑스 작용을 그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조용하다는 것은 늑스 소리가 사라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굳이 홀련 미자거든. 오래도록 그런 일을 하면 갑자기 미자가 끊어진다. 미세한 소리가 끊어진다. 미세하게 남아있는 소리, 늑스 소리가 완전히 끊어진다, 이 말인 거죠. 숨이 끊어진다니까 숨 안 쉬고 사느냐, 실제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닌 거죠. 늑스 소리가 완전히 단절됨을 가리키죠. 차즉 진식 현전, 이것이 참된 숨이 앞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요. 늑스의 소리가 완전히 끊기면 어리 소리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심체 가식의 마음과 몸이 그러한 상태를 능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뜻 마음에는 두 가지 소리가 나타나는데 늑스 작용에 의한 소리가 있고 어리 작용에 의한 소리가 있다. 어리 작용에 의한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에 비유되기도 한다. 한번 늑스 소리가 일어나면 어리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어리 소리에 집중하여 더욱 어리 소리를 크게 하고 늑스 소리를 크게 거치면 어느 순간 늑스 소리가 끊어지면서 어떤가는 신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태는 몸과 마음으로 별로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